50억 퇴직금 후폭풍,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의혹. 자, 먼저 김은미 기자. 네.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는 그중에 상당수가 이 산재에 따른 위로금 명목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아들은 이 산재, 그러니까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천대유에서 밝힌 바로는 이 퇴직금 50억 중에서 44억 원 이상이 이 산재 위로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내용, 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에 대해선 산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화천대유란 이 회사가 2015년에 설립된 이래 단 한 건도 산재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는 갖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 김만배 씨의 얘기는 이 곽 씨가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중재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걸 중재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곽 씨의 병원 진단서도 갖고는 있지만 이건 이 곽 씨의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곽 씨가 본인 스스로 이 SNS를 통해서 밝혔던 이 본인의 어떤 병 증상들이 있죠.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고 이 갑작스럽게 어지럽다라는 이런 증상들이었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일단 이 곽 씨가 올린 이 증상들만 놓고 봤을 때 이 아마도 메니에르병이 아닌가 이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중재해라는 부분은 화천대유 이 회사 측의 판단인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윤지영 기자. 네. 이 거액의 산재 위로금, 지금 50억 퇴직금 중에 산재 위로금이 44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자,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액수인가요? 네, 가능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50억 원 가운데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성과급이 5억 원, 나머지가 산재 위로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44억 원 정도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화천대유 측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산재 위로금 최대 어느 정도일까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거든요. 아, 그런데 그 정도예요? 네, 곽 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건강 상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중증에 해당하는 산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44억 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수치라는 거고요. 또 특히 앞서서 이 김은미 기자도 말을 한 것처럼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44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걸 두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 삼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삼성에서 백혈병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투쟁을 통해서 투쟁 끝에 얻은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런데 곽 씨가 받은 44억 원, 이게 산재 위로금이겠냐? 이건 이 황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이 부분 거액의 퇴직금 중에 무려 44억 원이 산재 위로금이라는 이 부분, 여권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상상할 수가 없죠. 예. 50억이 네,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 50억을 그 퇴직금을 줄 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시 상당히 힘이 있었던 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고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다 이렇게밖에는 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관련해서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억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적인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주영 교수님. 자, 거액의 산재 위로금, 자, 44억. 조금 전에 우리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노무사라든지 전문가들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권에서도 이 곽상도 의원에게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의심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윤지영 기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그 산재 위로금이라도 44억이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이 당시 하천대유가 설립될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나고 그리고 대한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뭐 개발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종의 뭐라요 정치적인 보험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정치 상황과 그렇죠. 연결을 또 그렇기 해볼 수도 때문에 있을 것 같다. 지금 상당히 초대박이 난 상황에서 과거의 일종의 정치적 뒷배로서의 역할에 대한 뭔가 보상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뭐 저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이런 거액의 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아까 앞서 자료화면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이것이 과연 이것조차 상식적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하천대유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일한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소액의 그런 이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랬죠. 지금 이 50억이라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자기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게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지금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질 것이냐. 아마 지금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막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곽상도 의원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이 논란이 돼요. 더불어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 역시 이번 화천대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지금 지난 2015년 6월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그 화천대유에 입사한 걸로 당시에 전해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화천대유 보유분에서 아파트 1차 분양을 받으면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7, 8억대로 당시 7, 8억대로 현재는 호가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의 2배로 뛰었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혜성 분양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녀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면서요.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절대로 없었음을 강조했는데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요.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에 아파트를 6억에서 7억 원씩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호가가 15억 원 차지한다. 이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은 자,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거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원미 기자, 네. 곽상도 의원도 맞불을 놓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이재명 지사 측을 무고죄로 이 맞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제 자신의 SNS에 곽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재명 지사 인허가, 사업 감독, 그리고 이익 환수 등 모두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이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정작 고소한 내용을 보면 내가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선 이 고발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재명 지사 이번 고발 무고죄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무고죄라는 거, 이 상대방을 이 형사적으로 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혐의인 겁니다. 이 곽 의원은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이 지사의 고발은 모두 다 사실 허위 사실에 기반을 한 거다. 날 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다. 라면서 이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곽상도 의원 고소전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 보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의 퇴직금뿐만 아니고 화천대유 측에서 이 거액의 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 의혹도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게 지난 2015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곽 의원이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난 2019년까지 이 화천대유 관계자에게 받은 후원금이 모두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오. 이 법정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연간 최고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인당 500만 원인데 이 화천대유 이모 대표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4호로 알려져 있는 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500만 원,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500만 원이 그 후원이 된 건데요. 이걸 두고 결국에는 이 관계자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9년 당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그 당시에 화천대유 대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000만 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이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의 부인 각각 500만 원씩,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무 회계사가 500만 원씩 딱 1인당 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총 2,500만 원의 후원금을 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이 관계사에서 받았다 때문에 쪼개기 후원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이동석 기자, 지금 야당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사죠. 이 천화동인 1호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 연관성을 얽혀서 또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의원, 이재명 지사의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한 바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이한성 전 보좌관,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한성 전 보좌관입니다. 이들이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특이점이 발견됐는데요. 정치권에선 이한성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라인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불거지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의원, 현 킨텍스 대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데, 이 이화영 대표의 이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 씨라는 분이 지금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있다. 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방금 말씀하신 천화동인 1호의 대표인 이한성 씨, 이 이한성 씨는 우리들의 측근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지금 연결고리, 천화동인이랑 이재명 지사 연결고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화영 전 의원, 이 이재명 지사가 이 측근이라고 두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 이 이화영 전 의원의 이 과거
보좌관을 했었던 사람이 천화동인 대표 아니냐라는 건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생활을 했었던 게 무려 15년 전의 일이다라는 건데요. 15년 전이요? 네, 이 당사자인 이화영 전 의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랑 연락을 안 한 게 이미 1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이 보좌관으로 1년 정도밖에 이 활동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밑에 이화영, 이화영 밑에 이한성.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역시 15년 전에 이 보좌관을 지금 연계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요, 이한성 그분이 언제적 보좌관이셨을까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곽상도의 아들이 관여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했던 오래전 보좌관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묻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그래도 15년 전 그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15년을 한결같이 요오는 사이들도 있겠지만 뭐 4년이라는 짧은 의용 기간에 보좌관을 3차례, 4차례, 5차례씩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15년 전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15년 전에 인연을 근거로 한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사안은 어쨌든 여권과 관련 있는 인사가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이한성 씨가 이화영 전 의원은 일단 연락한 지가 10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화영 의원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일단. 실제로 뭐 10년이 됐는지 아니면 1년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인 것이거든요. 정말 진실이라는 것은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 증거를 통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한성 씨가 이 화천대유의 이사도 맡고 있고 자회사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고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화천대유 쪽과 인연을 맺게 됐는가? 그것이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대주주니까 거기와의 관계 속에서 맺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더 드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 이한성 씨가 1년 정도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의원과 이한성 씨는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보좌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또 학맥으로 이렇게 하나 더 엮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이고 지금 현재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들의 상당 부분이 이 성균관대의 학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대주주인 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렇고 그렇죠.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씨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출신 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화영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등장한 이한성 씨도 마찬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 학맥을 중심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의원과 이 이한성 씨의 관계도 성균관대라는 그 또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15년 전의 일로 딱 그치고 그냥 우연치 않게 이번에 다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큰 어떠한 이 고리 속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같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이한성 씨에 대해서 지금 뭐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좀 나와 봐야 조금 더 얼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 부분은 좀 먼 얘기 같고요. 이제 이화영 전 의원과 이 이한성 씨의 관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고리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관계는 그 이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 조사도 또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맥 관련해서 지금 언급도 나왔는데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렇고요. 박영수 전 특검도 그렇고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언급이 되고요. 어제는 또 이 최서원 씨의 이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도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 대주주죠. 이 김만배 씨의 인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지금 언급했던 이런 인물들, 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형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만배 씨 그토록 좋아하던 형님들과는 대가성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좋아하던 형님들에게 김만배 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김 씨는 내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다. 멘토 같은 분들이라서 모셨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보통 이런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남들을 향한 미안함 잘 전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좋아했던 형님들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은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2014년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말라.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평소에 좋아하던 형님들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불법과 로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김 씨는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낭만적 표현으로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조기자 출신이라고 하나 이 판검사 출신 유력한 인사들이었고 국민의힘의 실세들이었습니다. 자, 차 교수님, 김만배 씨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지칭한 이분들과 화천대유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 시스템의 그 폐쇄성, 여기에 지금 언론 취재 시스템까지도 상당히 그 폐쇄성에 좀 일종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법조인들만의 그런 독특한 세계에 또 이 법조 기자라는 그 언론으로서의 또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힘을 가지고 서로 유착이 되는 그러한 상당히 나쁜 하나의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사실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들고 대규모 지금 그 이 개발 시행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생각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송사나 또 앞으로 향후 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형님들을 아마 앞으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업적 이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적 성격으로서 이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화천대유라는 이 조그만 회사에 이렇게 이 그 고위 이 정관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결국 그분들이 봤을 때도 단순하게 이 지금 그 이 취재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취재 기자가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대박을 낼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의 아마 촉도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법률적 자문이나 고문을 했을 경우에 나의 이 법조 윤리하고는 어떤 상충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마 이 대박의 수혜를 나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 이 의식 자체가 마비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탈법이나 불법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실정법상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려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때까지 나온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고위 이 법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도덕적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봤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어요. 낭만적인 표현으로는 못 넘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물론 사석에서야 뭐 형님 뭐 할 수 있어요. 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사석에서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 그것도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형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제 좋은 형님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들을 큰 이른바 정치 사회적인 개입성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평상시에는 좋은 형님, 좋은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위기가 닥치면 그때부터는 이해관계로 이제 변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화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평상시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뭐 그 용돈 드리는 셈치고 이렇게 얼마씩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동안의 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제 어떤 이 공사 구분 없이 그냥 이 공적인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좋은 형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은 어쨌든 이 검찰들이 연결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 지금 많은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결국 진실을 밝혀주는 건 말보다는 아마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제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짜였는가? 어제 이제 밤에 JTBC 보도를 보니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 쪽에 지분이 적은데도 배당을 더 가져가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시흥의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같이 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넘으면 나머지 수익은 또다시 민간이 반반으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판이 왜 지금과 같은 판이 짜여졌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이 세력들이 이 미국으로 갔다는 그 남변호사나 이 정회계사 등등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이른바 이 대장동을 고리로 한 이 어떤 부패의 그 쭉 흐름을 가져왔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이번에도 수혜를 입는 쪽으로 들어온 이 구조, 왜 이런 구조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